오늘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했던 20대 대선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막판을 향해 가는 대선 레이스에서 진영 결집을 노린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 단장, 김종국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사전 투표가 종료가 되면서 최종 투표율 34.74%로 집계가 됐습니다. 20대 대선 사전 투표율을 좀 넘길 것인가, 경신할 것인가 주목이 됐는데 그렇지는 못했고, 그럼에도 역대 두 번째로 최고치입니다. 아무래도 지역별 대조치에 조금 주목이 되는 모양인데 전남 쪽이 가장 높게, 대구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남 쪽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성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호남에서는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정권 교체, 그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했다고 볼 수 있고,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최저지 않습니까? 25.63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투표 과정에서 투표 바꿔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 의혹,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SNS상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는 적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K라든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보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 가서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느낌, 분위기 상으로 해서 대구 경북이 지금 25.63으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2.19%포인트 낮아졌고 평일치고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잘못하면 사전투표가 40%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예. 아마 어제는 한 6개월 동안 내란 이후에 좀 응징투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거 몰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계속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대체적으로 토요일 날 더 많이 투표를 하셨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휴일이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일 날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제가 듣기로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너무 줄이 길어서 발길을 돌리신 분들도 꽤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가 분명히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역별 좀 편차가 심하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 마이너스 8.27%가 감소했고, 경북은 최고인데 마이너스 9.48%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본투표에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투표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대선 투표율, 지난번 선거 투표율이었던 77.1%를 넘을지 안 넘을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셔야 당선된 사람의 정당성들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전투표율 자체가 낮은 건 아닙니다만 어제 예상보다 낮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본투표에 모두 좀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참정권을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사전투표가 높으면 유리하다는 그런 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분석적인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지난 20대 대선에 36.93보다 2.1%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지난 대선에도 36.9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지난번보다 2.19%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번 사전선거에서 민주당한테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약간의 상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사전투표율과 당의 유불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진보층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많이 나오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신 것이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측면들이 있고, 예. 국민의힘이나 보수적인 유권자층들 같은 경우는 본투표에 나오겠다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투표가 높았을 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통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보다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표 자체가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다고 얘기하는 대구 경북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거의 9%, 8% 정도 감소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특정한 후보들을 지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그렇거나 아니면 당일날을 기다려서 본투표에 나오실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오늘의 사전투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예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투표 현장에서 또다시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편 신분 쪽으로 대리투표한 사무원이 긴급 체포됐고 또 투표용지 반출 등등 잡음이 잇따랐는데요.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본투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상당히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고 보고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선관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비판과 감시 그리고 개혁 요구가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도 투표를 하려고 가고 싶은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은 정말 사전투표 가면은 안 되겠구나. 혹시 부정선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진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선관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관위의 대혁신 오히려 저는 선관위라는 헌법적인 기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선관위 앞으로 이런 부실적인 그런 선거에 관련한 투표 행위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좀 신뢰 회복이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표하러 오시는 분 같은 경우 내 표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걸 너무 저희가 과장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도 안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 선거에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한 3,5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예측을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됐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상당히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준비 부족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과 언론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직적인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예를 들면 사소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지만 전체적인 불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또는 후보들에게 각 정당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얘기했었고 법원에서도 수십 차례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판결이 났었고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입으로 신이 아니고서는 부정선거가 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뭐 기분은 나쁘시겠습니다만 소위 그런 말씀 좀 믿으시고 나와서 투표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투표가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이 나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걸었고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관련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는데 먼저 두 후보의 얘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라는 윤석열 아바타를 통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압도적 심판을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예,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살펴보죠. 책임 동조자를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꽤 크게 높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장성급 사령관들만 어떤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어떤 수사에 대한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수사 내용들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출국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국무위원들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아직까지 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최근에 비화폰 용산의 비화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비화폰들의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내란의 네트워크, 내란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고 또 오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부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국정원과 검찰도 뭔가 개입의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노상원 씨 같은 경우 그 수첩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은데 한바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에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밝혀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들이 꽤 있어서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검을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한 대행들이 판판이 거부권 행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적어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문제만큼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서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앞으로 이런 내란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체제,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만큼은 다른 거 몰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수사에서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좀 국민적 요구이고 민주공화국이 해야 될 어떤 바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렇게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 얘기 나왔습니다, 단장님.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번 대선의 목적이 지난 13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내란 세력 소위 말해서 근데 내란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것이 판결이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란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 전략이 공감이 여기에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내란 세력 축출, 내란 프레임으로 치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대선의 목적이 내란 세력 축출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리고 대선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투표고 국민들한테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 통합, 국민 통합과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의무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줄기차게 TV 토론에서 마찬가지로 내란 잔당, 내란 세력, 내란 동조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쉽게 내란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려고 했다. 그러다가 중간에는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뭐 정책 발표도 하고 그리고 보수 인사들 영입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지지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역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맹추격하고 지금은 지금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골든 클로스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추격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을 다시 끄집어내고 저렇게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해서 막판 몇 프로 차이, 1, 2% 차이의 어떤 승부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 내란 세력 축출 특검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겠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물론 대통령이 돼서 하는 거지만 내란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사법기구 특히 입법, 행정, 사법에서 독립적인 기구인 사법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다수에서 가지고 아직도 특검이라는 것을 대선 4일 전에 이런 것들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대통령 미래의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으로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예를 들면 저희 정치 프레임으로 말씀하시는데 형법 제80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이거 내란죄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헌법재판소 이번에 파면을 할 때요.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병력을 동원했다는 게 뭐 폭동을 일으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파면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대만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내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맞습니다만
형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유사한 파면의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럼 그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특검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가 계속 밝혀지지 않고 있고 수사가 어느 순간 턱턱 중간중간에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더니 번번이 계속 국민의힘이 반대하셨잖아요. 특검을 왜 반대합니까? 특검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국회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특검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매우 객관적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민주당이 과도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법률 체계인 형법의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좀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민주당에서 애초에 국회에 탄핵 소추할 때 내란죄를 넣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뺐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고 형법에 따라서 헌재에서 판결을 한 것이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내란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무슨 내란 프레임을 걸고 그렇습니까? 내란죄입니까 지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재판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파면한 것은 징계의 일종이고 이것을 법원에서 정확하게 내란죄 여부를 해서 내란죄라면 무기징역 이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법원에서 1, 2, 3심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이 내란죄다 그러면 무기징역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아직 내란죄가 형성도 안 됐는데 뭐 내란 동조 세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헌재에서 파면됐다고 그게 내란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죄로 지금 파면된 겁니까? 제가 막혀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팩트를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헌재에서 파면된 건 징계지 그것이 내란죄라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헌재에서 뺐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내란죄 왜 알겠습니다. 뺐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이 그건 진행되는 민주당한테 과정이다 보니까 물어보셔야죠. 시청자분들도 좀 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민주당이 뺀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예.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로 헌재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빼자라고 얘기해서 아니 뺀 그건 겁니다. 뭐 그래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란죄라는 얘기를 하지 뭐 저희 하면 이어서 안 이제 되죠. 김문수 후보의 얘기에 대한 두 분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일단 재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 가지 경우를 덧붙였는데 계엄을 하는 경우는 경찰력이 도저히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딱 한 가지 경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헌법의 해석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이것이 내란죄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은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80년 직선 재견할 때 직선대 추정하면서 계엄령 발동해서 뭐 도망 다니다가 체포돼서 나중에 두 번의 구속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때도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이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본인은 비상계엄 상태에서 두 번의 구속을 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대통령이 국무위원으로서 불렀다면 들어 누워서더라도 비상계엄을 말렸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만약에 정권을 잡아서 사회 혼란이 있어도 경찰력으로서 치안이 유지가 안 되면 그때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상계엄을 발동할 것이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뭐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한다? 당연히 계엄의 요건이 안 되면 계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를 보니까 대통령의 영화도 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의 말씀과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전직 대통령이 작은 비리를 저질러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12월 3일, 4일 많은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갑차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날라 들어온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해야 되는데 계엄 요건도 안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들어 누워서라도 만약에 그 날 갔다면 맞겠다고 하신 분이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무위원들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본인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사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표를 얻으시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그걸 미리 하셨으면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좀 더 진전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개업 요건을 훨씬 더 강화시켜낼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셨다가 갑자기 막판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진정성, 진위를 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선거 막판에 후보 본인 외 인물들을 향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를 향해서 공중에 발이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준석, 권영국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으로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시민 의원 참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운동권 출신으로서 상당히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노무현 정신 상고 출신인 대통령을 그때 당시 잘 모시면서 했는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허식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그 좌파식 진보적인 분들이 이제 성인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 같은 과거에 뭐 도지사 한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의 비판을 상당히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 설련현 여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갈 수 없는 자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여성 비하, 노동자 폄하, 또 학력 폄하는 기본적이고 여기에 한 부부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회 통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통합을 이룬 사람이 해야만 한다. 그렇게 상당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한 부부의 어떤 동반자로서의 신뢰와 연대 가치에 어떤 치명적인 모욕을 강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구태 이런 어떤 성편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표현을 했다고 보고 결국은 사람이라든가 작가라든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이 말로서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고 물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물론 뭐 그렇게 분명히 이제 변호를 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갔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본인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당한 예를 들어 설련현 여사라든가 김문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김문수 후보 오늘 유세 중에서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보여줬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권양순 여사 예를 들어 보십시오. 뭐 그때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 권양순 여사의 장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이런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런 과도한 것은 상대 진영에 그리고 본인이 속했던 어떤 정치 진영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 한다라고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그것이 어떤 의도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에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를 잘 알고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듣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뭐 권영국 후보나 이런 분들이 비판하시는 것은 다 근거가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발언은 매우 진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큰 소리를 치는 건 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가지고 공적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옳다구나 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행위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그 발언을 듣고 기분 나빠하시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야 되고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그건 전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그런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짚어주신 대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일단 당원들에게 사과를 했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을 향한 의원직 제명 촉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의견 어떠실까요? 본인은 그 애초에 실질적인 그런 워딩보다는 약화되게 객관적인 것을 뽑아서 했다고 하지만 예.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대선 TV 토론이라는 것이 후보 검증의 일환으로 가족 검증까지 과거에는 상당히 이회창 전 총재, 전 후보의 가족 그 아들 병역 문제라든가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 문제 상당히 강도 높게 했고 직전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전 경선 때 대통령 후보 선거 때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것보다도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그 가족 검증에 대해서 엄청 맹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가족 검증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여러 가지 그 아들 문제라든가 SNS상에서 여러 가지 뭐 여성 혐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입법화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지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민주당의 집단 이지매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뭐 대선 끝나고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이제 시시비를 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선 과정에서는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상당히 부풀려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커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대선이라는 엄청나게 큰 정치 이벤트를 놓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이것을 던짐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아주 가족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여성 혐오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결국은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선거에서 마지막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뭐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성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판을 뒤흔들 수 있고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타가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6월 3일 날 투표를 하고 그것을 열어봤을 때 과연 이것이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것이 6월 3일 선거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논란이 좀 길어지고 있죠. 예, 제 생각에는 이런 논란을 계속 벌이는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더 답답해하실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땐 그 이준석 후보는 겁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돼 갖고 다 가고 있구나.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뭐 이재명 유신 독재라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사과한다. 이 문제를 그냥 표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발언을 들었던 분들이 느끼는 어떤 혐오적인 느낌들, 모욕적인 느낌들 이런 발언들을 소위 지상파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직하게 국민들이 사과하길 바랬었는데 맨 첫날은 물어봤던 이유가
성인주 감수성에 대한 민주당과 민노당의 태도를 보겠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가족 검증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한다는 식으로 계속 불을 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전형적인 이준석식의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부터 젠더로 갈라치기, 세대로 갈라치기,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예를 들면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 방식. 그러니까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자기의 지지층들을 모으는 방식의 정치는 전형적인 구정치의 방식이고 유럽에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데 예.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정치인이 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매우 젊은 정치인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적 판결이 아마 뒤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레이스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